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자 딸의 아버지인 60대 남성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부끄러울 이야기를 굳이 왜 알리는가 했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지네요. 이제 저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되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제 상황이 뒤를 둘러볼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겠죠? 남들은 바보냐며 욕할 수도 있는 제 훈장 같은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게 된다면 또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날 때부터 부모 얼굴도 모른 채 평생 고아로 살아야 했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한창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이름도 없이 고아원에 맡겨졌던 제게는 사랑과 관심을 줄 부모가 없었고, 저는 저 같은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조금이라도 애정을 더 받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저는 괜히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늘 웃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터득해야만 했던 생존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저 같은 아이가 괜히 승질이라도 냈다가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아라는 이유로 어른들께 혼이 나야 했기에 어쩌면 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거겠죠. 그렇게 저는 어릴 적부터 슬퍼도 힘들어도 늘 웃어야 했고, 공부를 곧 잘했음에도 도움을 줄 곳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대학은 사치라 생각하여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습관처럼 들였던 억지 웃음 덕에 그나마 웃는 얼굴이 장점이 되어서 그런지 저는 서비스직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웃음 속 숨겨진 아픔을 꿰뚫어보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심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주는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던 저는 자연스럽게 유정이와 가까이 지냈지만 고아 주제에 무슨 연애일까 싶어 고백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유정이는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결국 적극적으로 저에게 마음을 표한 유정이 덕분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아인 내 배경을 신경 쓰지 않는 유정이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 것을 연애를 하며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절한 채 저와 비슷하게 이 세상에 나와 혼자 지내고 있던 것이었죠. 유정이는 고아인 제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말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없다며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 가자 말했죠.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저희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지만 동거를 하다 보니 서로에게 더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유정이에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저와 달리 어머님께서 계셨고 저희들 마음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쉽게 받아주시지 않겠지만 어머님께 저희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이는 의절한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며 제 제안을 거절했죠. 혼자서라도 어머니께 상황을 알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을 만나 뵙게 된 저는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가서 잘 살 것 같더니 겨우 고아 만나려고 그 난리를 피운 거네. 그리고 너는 무슨 생각으로 내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사위라고 인정해 줄 것 같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면 꿈도 야무지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고아 출신의 사위 인정할 생각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괜히 내 곁에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얼쩡거리지 말란 말이야.
장모님은 저의 배경이 탐탁지 않으셨는지 딸에 대한 걱정보다 질타가 앞서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약속했다 말씀드렸는데도 딸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자기 부모를 미워했던 유정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허락받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유정이에게는 그 일을 비밀로 하고 저희 둘이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후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우리는 아이도 낳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면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저희는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내 삶의 원동력인 가족들 덕분에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던 덕에 조금씩이지만 형편도 점점 좋아졌고, 작지만 제 가게도 열게 되며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정말 웃음이 떠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우리를 하늘이 질투했나 봅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내에게 알 수 없는 병이 생긴 거죠. 처음엔 아내 또한 일반적인 근육통 또는 관절염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통증이 심해지다 보니 디스크로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걱정을 할까봐 통증을 참고 견뎠던 아내는 혼자 병원을 다니게 되었죠.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잠을 자는 도중 아내가 제 팔을 잡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119를 불러 아내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딸을 혼자 둘 수 없었기에 잔뜩 겁을 먹은 아이를 달래며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응급실에 있던 의사분께서도 아내의 통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우선 진통제를 놓긴 했지만 일시적일 뿐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염증 수치가 높은 걸 빼면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로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한 뒤 우선 일반 병원들을 다니며 아내의 병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어요. 가는 병원마다 병명이 달랐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정신적인 이유로 통증을 동반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러다 류마티스 통증일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류마티스와 달리 아내는 통증이 허리서부터가 가장 심했고 그 통증이 점점 허리 위로 올라오고 있다 했죠. 나중에 대학병원 통해서 알게 된 아내의 병명은 강직성 척수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흔히 알려진 병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치료 방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병을 앓는 환우들이 많아져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허리 부근 아래에서 시작된 염증이 통증과 강직을 유발하며 점점 위쪽으로 진행되는 만성 염증 질환이죠.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강직과 통증이 목까지 차올라오고 결국에는 마비가 온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진 병입니다. 이 병을 가진 아주 소수에게 생기는 일이지만 흉곽의 유연성이 떨어져 호흡이 곤란할 수도 있었고 목뼈까지 강직이 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겨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었죠. 다행히 아내는 중증 전 상태라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꾸준한 운동이면 그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의 진행 상태마다 다른 약물 치료를 해야 했고 보험이 되지 않는 약물과 주사제가 있어 치료 비용이 부담될 수 있었지만 아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충분할 것 같다고 했죠. 완치가 없다는 병이라고 했지만 꾸준히 관리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점점 아내의 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만 하면 좋아질 거라는 강직성 척수염은 점점 심해졌고 아내는 항상 고통에 몸부림치며 진통제를 막기 위해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죠. 나중에는 2주에 한 번꼴로 보험이 되지 않은 주사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일 뿐이지만 주사제 치료만으로 150만 원 가까이 나갔고 물리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까지 하면 200만 원 넘게 매달 병원비로 나가게 되었죠. 아픈 아내에게 경제적인 형편 걱정을 끼치기 싫어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겨우 5평 남짓의 음식점을 하고 있던 저에게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더 이상의 바깥 일이 불가능했던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휴식을 취하게 되었고 저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빠듯한 살림을 채우기 위해 저녁에는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제가 다른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아내가 알면 스트레스가 될까 싶어 가게가 잘 되어 연장 영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제 몸에 무리가 되었지만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합병증이었어요. 염증 때문인지 강직성 척수염으로 힘들어하던 아내에게 혈관염이라는 병까지 겹쳐 찾아온 겁니다. 강직성 척수염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질환이었지만 혈관염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안 그래도 염증 수치가 높은 아내의 몸이다 보니 혈관염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다가는 청각, 시각, 균형 감각, 거기다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었죠. 보험이 되지 않아 비싼 치료제와 주사제라도 아내의 목숨을 위해 당장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통장은 거의 다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라도 계신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전 천의 고아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온 탓에 도움을 줄 형편의 친구도 없었죠. 어디 도움을 구할 곳이 없나 생각을 하던 차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말이죠. 아내와 장모님 간에 어떤 감정의 앙금이 있든 딸의 목숨이 달린 일에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던 저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너무나도 당연히 장모님께서는 절 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사람이 저라는 걸 아시고는 문조차 열어주시지 않던 장모님을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만날 수 있었죠. 저는 장모님을 뵙자마자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듯 무릎을 꿇고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당연히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장모님께서 코웃음을 치시는 겁니다. 하, 그래서 결국엔 나한테 돈 필요하다 온 거 아니야? 처음부터 결론만 말하면 될 것을 왜 구구절절 쓸데없는 소리까지 해? 그리고 걔도 참 염치가 없다. 나갈 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이 하고 나가더니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쪼르르 여기로 와? 유정이는 제가 어머님을 찾아온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상황까지 설명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몸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제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어머님께 도움 청하러 온 겁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알고 어머님 기대에 한참 모자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결혼을 선택한 유정이가 더 괘씸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제가 다 모자라서 생긴 일입니다. 유정이가 아픈 것도 어머님과 유정이 사이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것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따님 유정이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정이 치료하는데 도움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평생 갚아? 고아 주제 직업도 변변치 않으면서 뭘 어떻게 갚아 나갈 건데? 그리고 돈 빌릴 곳은 나 말고도 많잖아. 은행도 있고 사채도 있고
유정이 걔가 와서 무릎 꿇고 빌면 모를까? 자네 따위가 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네.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가지고 자존심을 따지다니 친모가 맞나 싶었죠. 아내에게 장모님과 화해를 권해볼까 하다 그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 같아 제가 이 자리에서 장모님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되었어요. 장모의 발을 붙잡고 모든 시키는 일을 다 하겠다고 애걸복걸하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들은 장모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자네 뭐라고 했나? 뭐든지 다 하겠다고? 정말 내가 유정이 치료비를 도와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범죄 저지르는 일 아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눈빛을 본 장모님은 그제서야 저에게 지갑에 있던 수표 몇 장을 꺼내주셨어요. 우선 이걸로 급한 대로 쓰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게. 어차피 병원에 관련된 돈이면 하루 이틀 늦게 낸다고 문제 없잖아. 고아인 자네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행동 보고 병원 돈 낼 때마다 내가 넣어주겠네. 굳이 이렇게 하는 건 혹시 자네가 내 돈을 중간에 가로챌까봐 그러는 거야. 자네 출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 장모님께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만 해결될 수 있다면 더한 모욕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해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반대가 되어 아내가 장모님께 아픈 저를 위해 이런 말까지 들으며 부탁을 한다고 상상하니 아찔하더군요. 어차피 저야 태어나 평생을 이런 대접받으며 살아왔었으니 괜찮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군말 없이 하게 되었죠. 심부름은 기본이었고 운전기사, 배달, 비서 노릇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었죠. 처음에는 할만했어요. 시키시는 일만 제대로 하면 저에게 다른 말에 섞지 않으시고 나가라 하시니 편하기도 했죠. 그런데 점점 시키시는 일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나중에는 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동까지 시키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죠. 어느 날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하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시더군요.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서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던 저에게 어머님께서는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어요.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가게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키실 일 있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게 문 닫고 와. 오늘 영업은 안 한다고 붙여놓고 내가 오늘 가게 손해보는 돈까지 줄 테니까. 매일 장모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이상하더군요. 보통 가게 문을 닫으라 마라까지 말하시지 않는데 굳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뭔가 싶었죠. 하루 종일 해야 할 만큼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장모님 댁에 찾아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장모님께서 저를 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무슨 일이든 한다고 했잖아. 정말 뭐든 상관없지? 네, 교도소 들어가는 일 아니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내가 자네한테 화 좀 풀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어제 저녁부터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네. 내가 때려야 얼마나 심하게 때리겠어. 안 그래? 거절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장모님의 엽기적인 행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갖은 심부름과 종노릇 외에도 장모님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죠.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정도였지만 그 정도 가지곤 화가 풀리지 않는지 검도할 때 쓰는 죽도를 가져와 저를 때리곤 하셨죠. 몸은 매일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런 몸을 가지고 집을 돌아갈 때면 어딘가 숨어 들어가 울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저 스스로 무너지게 될까봐 억지로 참았습니다. 집에 있는 딸과 아내에게
또 제 표정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장모 때문에 평생 습관이 되어 왔던 가짜 웃음을 짓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언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장모에게 신체적인 폭행과 함께 인격적인 모욕까지 들으며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말을 따르며 지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달아갈수록 아내는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몸이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게 되었죠. 가게 일과 장모가 시킨 일 때문에 아내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지만 다행히 딸이 있어 가정에서 제 빈자리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엄마가 아파 일찍이 철이 든 딸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틴 건가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가게 일과 장모의 심부름을 마친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아픈 아내가 편히 잘 수 있게 거실에서 잠을 청하던 저는 새벽 중에 울린 전화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장모님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죠. 곧장 전화를 받았더니 집으로 당장 튀어오라고 하더군요. 피곤한 몸을 겨우 일으키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새벽에 일어나게 된 일로 짜증도 나겠고 아니면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도 될 텐데 저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었죠. 가까운 거리에 있던 장모님 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인가가 제 얼굴을 덮치는 거예요. 옷걸이였죠.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그 생각보다 옷걸이와 관련된 실수를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저녁에 장모님이 구매해오라고 한 옷이 있었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자동으로 입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옷 심부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서방, 자네 바본가? 아니면 일부러 내 성질 돋구려고 이러는 거야? 한두 번 하는 심부름도 아니고 내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거 하나 못해서 새벽에 이 난리를 치게 해? 그리고 자네 뭘 잘못한 줄은 알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자네 입으로 얘기해봐. 뭘 잘못했는지. 제가 무슨 실수를 했든 장모님 심기를 건드린 게 잘못한 거죠. 어떤 잘못을 했든 다음부터는 장모님이 시키시는 일 정확하게 해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고 물었지. 앞으로의 각오나 듣자고 했어? 왜 사람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두 번 말하게 해? 이렇게 대충이라고 내 딸 치료비 받으려는 거야? 이럴 거면 애초에 뭐든 하겠다고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애초에 자네 같은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변변치 않은 놈을 가리킨다고 제대로 일할 거라고 생각한 내가 등신이지. 아니, 그래도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할 수 있는 심부름을 왜 못해?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고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려? 걔는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저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하기야, 유정이 걔가 어릴 때부터 지 아빠 닮아서 이상하긴 했지. 제가 잘못한 심부름으로 시작된 잔소리는 또다시 말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의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장모님의 기분을 맞추려 잘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만 단잠을 자던 중에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는 장모님의 잔소리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그런지 쏟아지는 잠을 못 참겠더군요. 결국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난 소리와 함께 제 볼에서 화끈거림이 느껴지며 잠이 달아났습니다. 눈꺼풀이 잠긴 제 얼굴을 본 장모님께서 제 뺨을 때리신 거죠. 짝! 자네 부모 없어서 그리 행동하나?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졸아? 이제 편해질 대로 편해져서 화를 내는 내 소리가 자장가 같이 들려? 이 꼬아 새끼가 어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야, 너 내가 꼬박꼬박 사위 대접해주니까 진짜 우리 집안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 못 배운 놈한테 교양 있게 대해주니까 아주 막 나간다 이거지? 너 능력도 없어서 내 딸 책임지지도 못하는 놈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장모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어? 너 내 딸 살리겠다고 돈 필요하다고 안 했어? 네 입으로 뭐라고 했어? 내가 치료비 도와주면 뭐든 하겠다며? 근데 이렇게 쉬운 심부름도 못한 주제 졸기까지 해? 야, 이제 그만할래? 넌 내 딸 죽어가는 모습 봐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할 거야? 이게 정말 새벽에 사람 짜증나게 하네. 이래서 근본도 없는 새끼들을 상대해주면 안 된다니까. 야, 됐어. 그만하자. 대화도 통해야 하는 거지. 동물 새끼만도 못한 놈한테 뭘 말하겠다고. 소귀의 경을 읽고 말지. 됐고, 너도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더는 찾아오지 마. 투잡 쓰리잡을 하든 아니면 네 장기를 팔아서 구하든 치료비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가라고. 화가 잔뜩 난 장모는 또다시 인격적인 모욕을 하며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쫓겨나가면 정말 아내의 치료비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모님 말씀을 무시하다뇨. 절대 아닙니다. 순간 잠이 너무 와서 참지 못해서 감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으니 제발 아내 치료비를 끊겠다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겠고 장모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정당하게 몸으로 때울까? 이제 맞는 것도 익숙할 거 아니야. 오늘은 늦었으니 한 10분만 맞고 끝내자. 벌벌 기며 바닥에 딱 붙어 잘못을 비니 장모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자신에게 이렇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이미 제 자존심과 인격 그리고 몸은 버린 지 오래였고 지금 당장은 아내의 치료비를 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현관 쪽에서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순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어봤는데 제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장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 찍어버렸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팔을 잡았을 때는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였죠.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미 벌어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잡혀있던 딸아이가 장모에게 악을 쓰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를 욕해? 우리 아빠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겨우 12살밖에 안 됐지만 알 건 다 알아요. 할머니 목소리랑 말만 들어도 우리 엄마 생각 하나도 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괜히 우리 아빠 괴롭히고 싶어서 돈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낳기 전에는 내가 아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대신해서 할머니 때리는 거니까 또 맞고 싶지 않으면 우리 아빠 그만 괴롭혀요. 뭐?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미쳤나? 그렇지. 결국 고아놈이 낳은 새끼니까 그에 비해 그 자식인 거지. 아이고, 장서방 아주 든든하겠어? 저런 깡패 같은 자식 둬서? 그래, 나 못된 년이고 내 새끼도 필요 없는 년이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만하자. 서로 더는 얼굴 보지 말자고 영원히. 야, 너희 고아놈이랑 고아놈 새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빨리 내 집에서 더러운 발 떼고 나가라고.
화가 잔뜩 난 장모의 말에 당장 치료비가 걱정이 되었던 저는 아까보다 더 바짝 엎드린 채 용서를 해달라 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말씀처럼 제가 모자란 놈이라 벌어진 일입니다. 제발 이번 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딸아이가 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혼을 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딸아이도 엄마가 아프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순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충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지금 시키는 일에 100배, 아니 1000배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장모님 도움 없으면 우리 유정이 잘못될지도 몰라요. 매가 100대가 됐던 1000대가 됐던 간에 비명도 지르지 않고 맞겠습니다. 지금의 화가 풀리시는 만큼 때리세요. 제발 이렇게 빌겠으니 다른 건 몰라도 치료비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 장모님께 빌고 있는데 딸아이가 제 팔에 자기 팔을 끼워 넣어 밖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성인 남자다 보니 무릎을 꿇고 있어도 쉽게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도 자기 몸을 최대한 움직여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아빠, 이러지 마. 그냥 가자. 아빠가 이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해. 저 못된 할머니 도움 없이도 우리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어. 하지 말고 어서 가자. 저 마기 할머니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만 순간 딸아이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건지 딸아이가 너무 밉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치료비가 끊기게 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아무리 아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짧은 생각에 화가 났죠. 저도 모르게 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왜 이래? 너도 엄마 아픈 거 알잖아. 엄마 살리고 싶지 않아? 엄마 살리려면 돈이 필요해.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할머니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왜 아빠를 방해해? 내가 언제 한별이 너한테 아빠 생각해 주라고 했어?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러는 거야?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일 해결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아이를 뒤로하고 계속 빌어보고 있었지만 이미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모에게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는 장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죠. 대문을 나서자마자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맞춰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데 딸아이가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그제서야 딸아이 앞에서 보였던 부끄러운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궁금해졌죠. 한별아, 아빠가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우리 한별이 오늘 많이 놀랐지? 아빠가 화내서 많이 미안해.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울었던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들린 전화 소리를 듣고는 한별이도 깨어났고 밖을 나서는 제 뒤를 밟아 따라오게 된 겁니다. 제가 현관에서 장모가 던진 옷걸이를 맞게 되었을 때 아직 닫혀지지 않은 현관문 사이로 들어와서는 저와 장모 사이의 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가족들 모르게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딸아이가 제가 당했던 일들을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아직 어린 딸은 어른들 일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만 들키지 않으려 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한별이가 제 휴대폰 속 내용과 통화를 엿들으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찾아온 것도 장모에게 애꿎은 소리를 듣게 될 제가 걱정돼서 쫓아왔던 거고요. 딸아이에게 그렇게 못난 모습을 들킨 걸 알게 되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었죠. 아내 치료비부터 한별이가 보고 들은 상황까지 말이에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다 싶었어요. 놀란 한별이도 걱정됐고 저도 너무 지치기도 했고요. 천근만근이 된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워 한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별이가 잡고 있던 제 손을 당기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고사리 같은 손에 담겨져 있던 건 10,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하얀색 종이 한 장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죠. 한별아, 이게 뭐야? 아빠 주려는 거야? 응, 내가 아까 아빠한테 말했잖아. 아빠랑 내가 엄마 병 낫게 하는데 같이 해결하자고. 이제 나도 엄마 병 고칠 수 있게 일해서 돈 벌 거야. 이거 봐, 벌써 3만 원이나 벌었어. 원래 중학교 언니 오빠들부터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말해서 찌라시 붙여서 돈 벌었어.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도와줘서 받은 돈도 있고. 뭐? 그걸 한별이 네가 왜 해?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한별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다 다치면 아빠랑 엄마가 더 가슴 아프단 말이야. 아빠랑 엄마가 이야기 말해줬잖아. 가족은 뭐든지 함께 하는 거라고. 아빠 혼자 엄마 병 고치는데 노력하지 마. 나랑 같이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잖아. 내가 이제 도와줄 테니까 아까 같은 일 당하지 마. 하지만 딸아이의 갸륵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치료비로 인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제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딸아이가 자신의 손에 있던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더군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함께 OX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를 보며 딸에게 이건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었죠. 내가 번 돈으로만은 한참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보려고. 아빠가 할머니한테 저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돈 빌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우리 엄마 아픈 거 친구들한테 설명하고 돈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 근데 내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못 빌려주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해서 모금 같은 걸 해볼까도 생각 중이야. 딸아이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자신의 엄마가 아프다는 것과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이 입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전 아이 때쯤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며 또래와 다른 제 배경이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또래들과 똑같이 평범하기를 바랄 겁니다. 부족한 건 뭐든지 놀림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점점 사춘기도 빨라진다고 하던데 불평불만을 해도 모자랄 집안 상황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준 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린 딸아이도 엄마를 살리기 위해 자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동하는데 어른인 제가 장모의 도움 하나 없다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게 맞나 싶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당해온 피해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에 갇혀 몇몇 저와 친분을 가진 사람들을 빼곤 도와달라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거절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단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딸아이의 행동에 저도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한별이를 재우고 저는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모든 행적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어요. 고아원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저와 잠깐이라도 스쳤던 사람들 모두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죠. 그리곤 그들의 연락처 모두를 알아내어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에게 관심도 없던 고아원 원장 선생님, 시설을 떠난 후 처음으로 연락한 같은 고아원 친구, 저를 학창시절 괴롭히던 친구들까지 저와 스쳤던 인연이라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도움을 부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내가 아픈 뒤로 점점 손을 놓고 있던 장사에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마련해야 했죠.
낮에는 장사를 하며 중간중간 돈을 빌려보려 전화를 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딸도 자신을 희생하여 엄마를 위해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죠. 병원을 따라가지고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돕는 등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저는 수많은 연락을 하던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도움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인연을 유지하던 것도 아니었고, 다들 어렸을 때부터 제 사정을 뻔히들 알고 있으니 절대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받은 차별과 괴롭힘으로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저지른 어린 시절을 사과하며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제 사정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계좌를 불러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는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다며 미안함을 표하는 친구 중 몇몇은 돈을 대신하여 과일이나 생필품 등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세상은 그다지 매몰차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세상의 문을 닫고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제 소식이 동창들에게 알려지고 총동창회에서 모금을 해주기까지 했어요. 그 감동적인 감사한 마음을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가짜 웃음이 아닌 진실된 감사의 눈물과 웃음을 보일 수가 있었죠.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장사에 더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으로 인해 생긴 여유 시간은 아내를 위해 바쳤죠. 그렇게 매일을 열심히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돈의 일부는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을 만큼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희망적이게도 아내 또한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었죠. 주사를 맞고 다시 통증이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고, 통증도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염증의 수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요. 무엇이 아내를 회복하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점점 과거의 아내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다 아내가 치료받을 때 쓰는 약물과 주사제가 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고, 치료법들 또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가계 부담이 확 줄어들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살게 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네요. 지금까지도 아내는 몸에 큰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육체적으로 무리한 날에는 관절 여러 군데에서 통증이 생기긴 하지만 더 위험한 혈관염 재발이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이 기특한 꼬마였던 딸아이는 결혼을 하여 인생의 2막을 시작 중에 있네요. 항상 딸아이에게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계속 해오던 장사는 저번 코로나 시기로 힘들긴 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도 성업 중에 있고요. 그날 딸이 저에게 가르쳐준 용기로 지금의 저와 아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깨우쳐준 베품이라는 덕목을 저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널리 알려주고 실천하고 있고요. 매해 세상이 삭막해진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건 한쪽 시선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려지지 않고 주목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분명 서로를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뉴스로 전해오는 소식으로 인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항상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가장 중요한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